28살의 한 청년이 반체제 혐의로 붙잡혀 사형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이라는 말에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청년이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를 생각하고 기도를 끝내자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립니다.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다시 인생을 살 수만 있다면. 뒤늦은 후회를 하는 동안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고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이제 느끼지 못하겠구나. 청년은 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멀리서 사격을 위한 대열 구호가 들려오고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먼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아, 이제는 죽는구나.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소리치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정갈이 도착한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이 사형수는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4년간의 유배 생활을 마친 후 돌아온 그는 인생은 5분의 연속이란 각오로 글쓰기에 매달렸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죄와 벌 등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5분이라는 시간을 무척 쉽게 생각합니다. 매우 하찮게 여겨 아무런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는 5분이 향후 나의 5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근 읽은 책 습관 공부 5분만은 5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1255명을 대상으로 더 발전하고 싶고 자신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습관 디자인 프로젝트 5분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의미 있는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크고 대단한 것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그러한 계획이나 습관들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당장 5분 동안 할 수 있는 가벼운 목표나 습관들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 경험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패가 반복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트리니티 칼리지 심리학과 교수 이안 로버트스는 자신의 책 승자의 뇌에서 승자 효과를 주장하면서 성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공의 필수 요소로 성공 그 자체를 꼽았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경험했을 때 체내에서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충동을 촉진해 뇌를 보다 모험적이고 전투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은 기대 수준의 성공을 경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매일 자신이 설정한 책 한 쪽 읽기, 하루 턱걸이 30초 하기 등과 같은 작은 성공 경험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도 비용도 필요 없어 단 하루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어떤 일을 해본다고 삶이 바뀔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충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어.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인생은 쉽게 바뀌지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5분이라는 시간을 통해 누군가는 분명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 어떤 일을 체험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느낌 그대로 온몸으로 흡수합니다. 작은 성공이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자신이 의도한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경험과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목표나 습관을 모두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행 횟수와 누적 숫자를 함께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나는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4,224개의 턱걸이를 했다고 말입니다.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면 하루에 11개를 한 꼴입니다. 누적 숫자를 기록해두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재확인함으로써 안정감과 작은 성취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 숨쉬듯 가벼운 습관으로 인생을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하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5분이라는 시간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운이 모이는 공간의 비밀. 조선시대 숙종 임금이 잠행을 하던 중 수원성 근처 한 냇가에서 허름한 모양새를 한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냇가 옆에는 관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는 눈물을 연신 닦아가며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여보게, 이 관은 누구의 것이오? 제 어머니의 시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땅을 파는 것이오? 어머님 묘를 쓰려고 합니다. 숙종은 의아해하며 아니, 물이 이렇게 솟고 있는데 어찌 여기다 어머니 묘를 쓰려고 하는 것이오? 그러자 시골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 갑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풍수노인 갈처사라는 분이 찾아와 저를 불쌍하게 여기며 이 자리에 꼭 묘를 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치관의 말이라 어쩔 수 없이 땅을 파고 있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숙종은 지니고 있던 지필목을 꺼내어 무언가를 적은 뒤 젊은이를 수원부로 보냈습니다. 어명이다. 수원부사는 이 사람에게 당장 쌀 300가마를 하사하고 좋은 터를 정해 묘를 쓸 수 있도록 급히 조치하라. 젊은이는 그 선비가 상감마마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편 숙종은 괘씸한 그 노인을 혼내주려고 그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그대가 갈처사요? 그렇소만. 듣자니 당신이 묘자리를 좀 본다는데 어찌 물이 펑펑 솟는 냇가에 묘를 쓰라 할 수 있소? 홀탕을 먹이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개뿔도 모르면서 참견하지 마시오. 저기는 시체가 들어가기도 전에 쌀 300가마를 받는 자리란 말이오. 시체가 묻히기도 전에 발복을 받는 자리인데 물이 있으면 어떻고 불이 있으면 어떻소? 모르면 잠자코나 계시오. 숙종은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신통한 사람을 일찍이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숙종은 갈처사의 안목에 감탄한 나머지 자신의 맷자리까지 부탁했다고 합니다. 당시 갈처사가 잡아준 숙종의 왕릉이 현재 서울 서울릉에 자리한 명릉입니다. 숙종은 갈처사의 노고에 3,000냥을 하사했으나 노자로 30냥만 가지고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1. 풍수 믿을만한가? 풍수란 한마디로 인간이 살기 좋은 땅을 찾다가 나온 생각입니다.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장풍특수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 즉 삶의 터전에서 최우선으로 피해야 할 바람과 반드시 있어야 할 물을 조합한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과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 풍수론에서 찾는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당의 개념이 나옵니다. 명당이란 땅 가운데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말합니다. 당연히 이런 곳은 햇빛이 잘 들고 물도 좋아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일도 잘 풀려 자손들까지도 번창한다는 논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쌓아온 경험의 통계 자료인 풍수학은 결국 사람의 행복을 위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당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 즉 명당은 절대적으로 좋은 곳이며 그렇지 못한 곳은 나쁘다라는 시선입니다. 숙종과 갈처사의 이야기처럼 절대적으로 나쁘기만 한 터는 없습니다. 흔히 풍수를 절대시하는 사람들은 공간이 가진 힘과 영향력을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이후 왕우장상의 터는 따로 있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고전에서 말하는 명당은 그 공간을 차지하는 순간 모든 게 결정지어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당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결국 터의 힘을 발현시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결국 좋은 터란 그곳에 사는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감정을 발산하느냐에 따라 기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이사할 때 반드시 봐야 할 한 가지. 이사할 때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한정적인 공간의 에너지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떠나도 공간에는 한동안 그가 남겨놓은 자취가 남아 크든 작든 영향을 끼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사갈 집의 전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집주인의 직업이 괜찮거나 그 집에 사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면 부동산 업자들의 은근한 마케팅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집주인의 눈빛이나 말투, 표정을 보면 집주인이 자신의 집에 어느 정도의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집을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빨리 비싼 값에 팔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있다면 집과 사람이 좋은 시너지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힘들 때 이사하면 안 되는 이유. 누구나 힘든 시절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사는 터가 안 좋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힘든 시기 이사를 하면 10중 8구 안 좋은 집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한 인간관계, 문제 있는 투자를 결정했던 선택의 패턴이 이사할 집을 고를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자기 유사성을 반복하는 일종의 프랙탈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사는 가장 안정적이고 상승세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좋은 집 선택을 위한 조언.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택해야 하느냐라고 물을 때마다 집만 보지 말고 그 집으로 오가는 길을 함께 보라고 충고합니다. 휴식을 원한다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과 길을 공유하고, 돈을 벌고 싶다면 부자들의 길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좋은 대학, 큰 도서관이 있는 길을 찾아 우수한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길의 DNA를 공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북동이나 대치동 같은 특정한 지역이 현대적 의미의 부촌이자 명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이 명당이 되는 시대입니다. 경리단길, 가로수길, 망리단길처럼 길이 먼저 유명해진 뒤 그 지역의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내 성격과 맞지 않는 공간 알아보는 법. 나와 맞지 않는 공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집을 꾸미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사한 뒤부터 자꾸 집에 무언가를 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 침대 위치를 자꾸 바꾼다거나 필요 이상의 기능성 제품을 사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집에 머무는 시간은 짧고 밖으로 겉도는 느낌이 든다면 이는 자신이 집과 부딪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사 온 뒤부터 자꾸 가구나 집기를 내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좁아 보이고 답답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한 성격의 집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 몸의 센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공간 민주주의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대개 거실과 두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부부의 침실로 나머지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입니다. 설령 방이 남더라도 대부분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버지는 자신만의 공간을 잃어버린 채 소파 유목민, 자동차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남편을 집안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게 하려면 그만의 영역, 함부로 터치하지 않는 자치구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들에게 휴식은 핸드폰을 끄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채 조용히 동굴 속에 들어가 침잠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서적 유목민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면 마음이 집에 안착하지 못한 채 밖으로 떠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채움과 비움.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면 공간에 무엇을 더할까를 고민합니다. 현재 공간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공간으로 이사한다거나 남들에게 괜찮게 보일 가구 등을 더하는 식입니다. 반면 정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채우기보다 어떻게 하면 가성비 좋은 공간을 만들지 생각합니다. 예컨대 협소한 공간을 확장하기보다 손님이 줄을 서게 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식입니다. 결핍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공간이 도리어 큰 실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우는 결핍된 공간에 머문다고 하나 봅니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비지에는 카바농이라는 4평짜리 오두막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4평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건축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집은 살기 위한 기계라는 그의 말처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간을 다스리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자기 운을 좋게 만드는 방법.
한 청년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면 친구들과 어울려 남의 물건을 훔쳤고 길 가는 취객을 폭행해 돈을 빼앗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잣집에 들러 물건을 훔치려는 찰나 한 노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당황한 그는 얼떨결에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그 노인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침착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죽이면 자네 운은 거기서 끝이라네. 오늘 내가 좋은 걸 가르쳐 주겠네. 운은 모을 수가 있다네. 세상은 말이지 더하고 빼면 남는 게 전혀 없어. 갖고 태어난 것의 차이는 있어도 패를 몇 장을 받는지는 다 똑같아. 좋은 일을 하면 운이 모이고 나쁜 짓을 하면 금세 운이 줄어든다네. 나를 죽인다면 자네 운은 그 길로 영영 끝이라네. 하지만 좋은 일을 하면서 운을 차츰 모은다면 언젠간 운이 자네 편을 들어줄 걸세.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순간 복은 몇십 배가 되어 있을 걸세.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운을 쓸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운을 어디에 쓰고 싶은지 구역질이 날 만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게. 그런 다음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에 운을 걸게. 그 운을 잘 쓰는 순간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걸세. 여러분은 지금 운을 모으고 계시나요? 아니면 바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복권을 살 겁니다. 자신의 모든 운을 걸면서 그동안 모은 운을 전부 사용해버리고 납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설령 복권에 당첨돼 10억 원의 거금이 생긴다고 해도 언젠가 운은 쇠하게 됩니다. 목돈이 생기고 나서 그 돈을 활용할 방법을 모른다면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자신이 애써 모은 운을 정말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운의 상승기와 운의 하강기. 맹자 고자편 15장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와 근육을 고통스럽게 하며 신체와 피부를 굶주리게 하고 육신을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소망하는 것들을 어지럽힌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 마음을 분발시키고 성질을 참게 하여 이제까지는 해낼 수 없었던 제 아무리 큰 역할이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개고생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운 또는 타이밍이라고 부릅니다. 운이 좋을 때는 그냥 소 뒷발로 쥐를 잡기도 하지만 운이 나쁠 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운은 사계절이 변화하듯 돌고 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운은 상승하다 하강하고 하강하다 다시 상승합니다. 운의 상승기에는 행운을 비축할 줄 알아야 하며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운의 하강기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맹자가 말한 것처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일을 무리하게 저지르기보다 욕심과 조바심을 다스리고 묵묵히 현재의 상황 변화에 순응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운의 하강기에 견디는 저력을 기르다 보면 어느 날 과거의 치욕이 현재의 영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2. 운을 읽는 변호사. 50년 가까이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의도치 않게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실제 그는 1만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자연스럽게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건을 상담하며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간단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운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법률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송사를 지켜보며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러니까 운이 좋아지는 거구나. 혹은 저러니까 운이 자꾸 달아나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변호사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보통 법률상의 분쟁이 일어나면 변호사를 찾는데 다툼은 잘 해결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 이야기밖에 듣지 못하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3. 원한을 사지 마라.
변호사로 일하면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퉈서 좋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 돈을 손에 넣었다고 해도 운이 나빠지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분쟁에서 손에 넣은 돈은 곧 잃게 됩니다. 변호사인 저는 그런 몰락을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다툼은 없는 편이 좋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운을 좋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럼 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기든 지든 원한이 남기 때문입니다. 원한을 사지 마라. 원망을 들으면 저승에서도 너를 끌어내리려 호시탐탐 노린다. 옛날 저희 부모님께서 알려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남의 원한을 사면 운이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재판에서 이긴다 해도 의외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승소한 후에 회사가 도산한다거나 경영자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의 예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분명 원한을 샀기 때문에 운이 달아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툼은 원한을 남기고 운을 달아나게 합니다. 4. 운을 붙잡고 싶다면 도덕과학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도덕과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도덕과학은 한 인간이 살아있는 한 도덕적 과실을 반드시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즉 매일 먹는 음식이나 고기, 생선 등의 생명을 빼앗아 먹으면서 도덕적 과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이나 도로 등도 건설 노동자들의 희생의 산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편리함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덕분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덕과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부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 부채를 그냥 내버려두면 운이 달아납니다. 도덕적 과실을 인지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운이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 과실을 깨닫는 것, 도덕적 부채를 갚는 것, 이를 실행한다면 불운이 사라지고 행운으로 바뀌게 됩니다. 5.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교활하게 처신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불행해집니다. 사업에 실패하여 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잔머리를 굴려 돈을 잔뜩 벌거나 출세를 했어도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하여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악인은 빠짐없이 걸러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악행을 하면 반드시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신이 지켜보다가 벌을 내린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입니다. 진짜 행운은 한순간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6.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 저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좋으면 한편으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합니다. 반면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성공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맹자는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작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천작이란 하늘에서 내려주는 자비를 말합니다. 하늘이 준 지위, 즉 덕을 잘 갈고 닦으면 세상에서의 지위인 부, 학력, 지력, 권력을 자연스레 손에 놓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나 권력을 손에 놓은들 금방 잃기 마련입니다. 돈과 권력을 갖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선 주변 사람에게 잘하고 그들의 덕을 얻어야 합니다. 덕을 얻은 사람만이 말년까지 이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7.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운을 가져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즉 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운이 트입니다. 좋은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며 나쁜 사람 주변에는 꼭 나쁜 사람만 모입니다. 사람을 사귀는 방식의 차이가 이러한 인간관계의 차이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운이 좋고 나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하며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을 통한 인간관계는 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역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선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작은 것이라도 모두 한 주에 기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나쁜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응고를 받게 됩니다. 선한 덕을 쌓아 좋은 운이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